마이크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6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이어서 보죠. 그래서 그 당시 기록 보면 포탄 구멍마다 익사자가 몇 명씩 있었다고. 아이고. 여기도 골치 아픈 게 그 지금도 그 관광지가 돼서 남아 있다는데 프랑스군 참호를 보면은 좀 기분파로 판대로 가다가 무도회장 화끈하게 식당 가면 벽 깎아서 막 조각 그 빼놓고 안에서요? 어차피 심심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독일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독일군 참호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이게 독일군 참호야. 그냥 자로 잰 것처럼 정확히 만들었죠. 자, 프랑스 참호는 다시 봐봐요. 데서 남아 있다는데 프랑스군 참호를 보면은 좀 기분파로 아주 자유롭죠. 가다가 무도회장 화끈하게 식당 가면 벽 깎아서 막 조각 그 빼놓고 안에서요? 어차피 심심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독일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독일군 참호는 사각이 없대요. 직선으로 까는 게 아니라 기관총이 이제 십자포가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는 계단, 거리 지형이라든가 휘어져 있는데도 다 그러니까 눈으로 더듬어도 몇 계단을 올라가면 평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정확해. 그러니까 머리에 계산이 다 되는 계산적으로 거예요. 따다다다. 가장 정밀하게. 그러니까 그 전선에서 그 상대를 네, 그러니까. 몇 배 되는 상대를 맞이해서도 그래서 아무리 탄막 포격을 해도 독일군보다 먼저 도착할 적이 도착을 한 못 번도 하는 없어요. 거예요. 독일군이 가장 강력하게 했던 훈련 중에 하나가 그 기관총을 지하로 넣은 다음에 그걸 5분 안에 끌어내는 훈련이었어. 그래서 이걸 3명 일개조로 해가지고 기관총을 분해한 다음에 이걸 5분 안에 끌고 올라오면 와서 결합하는. 15분 전에 출발하니까 5분 동안 올라오고 5분 동안 결합하고 5분 동안 일개 중대가 전멸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많이 죽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공격을 해서 하루에 10만 명이 사상한 적도 있는데 뭐 기껏해야 2km, 3km밖에 전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10만 명을 일렬로 세워놔도 그거 이상한 거. 예. 근데 이게 문제가 길잖아요. 네. 가서 어쩌다 한 부대는 그래도 점령을 해요. 네. 그러면 후속 부대가 가야 되는데 진창을 기어가야 돼요. 근데 후속 부대보다는 뒤에 있는 이선 참호가 더 가깝겠죠. 이건 프랑스군이나 영국군도 네. 마찬가지예요. 독일군이 공격해 네. 왔을 때. 그러니까 기껏 하나 뚫어도 저쪽에서 저기 지원 부대가 먼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전과를 확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2km, 3km 갔다는 거 기껏해야 뭐 20km 이런 몇 달 동안 전쟁에서 몇십만 명을 죽이고 20km 전쟁인데 20km 전쟁은 평지에서 20km 전이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요. 예. 우리나라 같으면 이 고지를 점령하면 그다음부터 저기까지 그냥 물러나는 건데 그렇죠. 여긴 그게 없어요. 그냥 갔다가 고지전이죠. 그대로 다시 와야 되거든요. 자, 여기 약간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두 가지가. 내용이. 선생님, 저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요. 아니, 이게 전쟁의 역사 수업이니까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뭐냐면, 이제 이렇게 영국군이나 독일군이나 마찬가지야. 이제 공격해.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여기 1선, 2선, 이렇게 있죠? 막 포탄을 쏴. 몇백 발, 몇천 발을 쏴요. 요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다 쐈냐? 영국군이 막 뛰어오면 이제 여기로 튀어나가요. 이렇게 여기로 가서 여기서 기관총으로 쏴야 돼. 근데 어쩌다가 성공을 했단 말이야. 영국군이 여기를 점령했어. 여기 나온 애들을 잡았으니까 여기까지 점령했어. 영국군이. 그렇지만 아까 봤죠? 막 진흙탕. 그 다음에 영국군이 뒤에 있던 영국군이 여기로 오는 것보다 여기 3선, 4선 여기 안에 있던 독일군이 튀어나오는 게 더 빨라. 그래서 여기를 점령해도 다시 막 공격하니까 못 견디고 도망가거나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하루에 몇만 명씩 죽고 몇 달 동안 해서 20km, 30km 막 갔다. 몇 달 동안. 이거 별거 아니야. 20km라 해봤자 평지면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저기 수학 문제 있었지? 국토술래인가? 있었나? 하여튼 1시간에 3km, 4km. 1시간에 4km 그냥 걸어간다.
이거 5시간 만에 걸어가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야. 몇십만 명을 죽이고 저거밖에 못 갔다. 그러니까 양쪽 다 피곤해지는 거야. 전쟁 뭔가 제자리에서 있는 거나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6.25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산이 있잖아.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이쪽으로 공격하는 걸 방어를 하다가 여기로 도망갔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적이 여기를 점령했다. 그럼 여기 대포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망원경으로 보고 야 어디로 쏴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거 어디 갔어? 산이 사라졌다. 자 이렇게 여기를 점령당하면 빨리 도망가서 여기를 지켜요. 그럼 여기에 우리 본대가 있고 그러면 이거 안 되죠. 안 보이잖아. 그죠? 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여기 산부터 산까지가 가까우면 한 10에서 20km 이렇게 돼요. 멀어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 그래서 훈련을 하면 이제 북한이 뭔가 위험한 상황이다. 뭔가 애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이거 산이 다 또 사라졌네. 예를 들면 선생님이 군대 있을 때 김정일 알아요? 옛날에 김정일이 사망했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원래 군인들 사는 집이 있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막는 곳이 있어요. 약속된 곳이. 거기 참호가 파져 있어. 거기에 다 들어가. 여기서 며칠 동안 살았어요, 그때. 그럼 훈련할 땐 뭐 하냐? 이제 여기 다른 부대랑 다른 분이 공격하는 척을 해. 진짜 총알이는 없고 이렇게 막 뛰어다녀. 그럼 여기서 방어하는 척 연습하고 그 다음에 막 빨리 걸어서 여기 가서 막는 연습. 다시 여기가 점령됐다. 그럼 다시 막 가서 여기 가서 막는 연습. 이 연습을 해요. 막 걸으면 몇십 킬로씩 막 걸어가. 막 빨리 걸어서. 다리가 짧아서 힘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계속 도망가면 언제 싸워요? 이때 요 뒤에 이렇게 막는 동안 이쪽에 아주 센 장비가 좋은 무기가 좋은 군인들이 모여. 그럼 우리가 요 뒤로 가요. 여기서부터 진짜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충격, 천천히 오게 막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 말인지 이해됐죠?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의미 없는 싸움. 그러니까 전쟁지휘부가 이래요. 이렇게 만약에 오늘 사망자 10,000명, 이거 거저네 그래요. 솔직하게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뭐 웅덩이가 생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가 오면 이게 무섭다. 기껏 파는 참호가 무너지기가 일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매장 당하는 병사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며칠씩 물 웅덩이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발이 불어 터져요. 이게 참호족이라는 새로운 병이 생겨요. 그다음에 위생 상태가 정말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기관총 진지에서 막 했으면 중간에 이제 노맨스 랜드라고 해서 아무도 없는 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시체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름에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시체가 있으니까 쥐가 창궐을 하는데 쥐들이 시체를 파먹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쥐를 보면 강아지만 해요. 그리고 사람을 안 무서워요. 왜냐면 사람을 예. 먹이로 인식하니까. 저글링 같아요. 마치 참호에서 저글링 때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프랑스군이나 이런 그 병사들 잠잘 때
철명을 자작해서 만들어서 얼굴에 쓰고 자요. 아, 그럴 수밖에 예, 없겠네요. 나중에는 산 사람도 막 공격해요, 얘들. 그리고 죽어가는 건 더 잘 알아가고 병들거나 비실비실하면 사라질 때도 공격을. 어머. 그러니까 진짜 아까 교수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허무하게 어이없게 죽은 병사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더 많다는 끔찍한 게 뜻이네요. 사실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그 나중에 후반부가 되면 대부분의 병사들이 특히 독일군은 태업을 해요. 태업을 해버려요. 자, 여기 태업이란 말 나왔죠. 태업. 이게 어려운 말인데. 자, 휴업. 일을 쉬는 거야, 아예. 태업은 뭐냐 하면 일을 하는데 에이, 대충. 그래서 태업이라 그래요. 태업. 대충. 이게 왜냐하면 이걸 병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비례를 2세가 와서 훈장을 나눠줘요. 근데 훈장 받을 때 정말 명예롭고 훈장을 받아야 되는 병사들이 네. 가요. 의미가. 화성으로 던져버리는 거. 아 그럼 참혹하지. 그쵸, 무슨 훈장이 의미가 무슨 의미야? 집에 못 들어가게 생겼는데. 근데 히틀러는 당시 히틀러도 참전했거든요. 1차 대전 때. 아 히틀러가 1차전에 참전했었어요? 2급 철십자 훈장을 받아요. 네. 아주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고 히틀러가 나중에 정권을 잡았을 때 히틀러 옷을 보면 철십자 훈장이 달려 있거든요. 그게 바로 1차 대전 때 받은 훈장이에요. 걔는 하여튼 문제가 있어. 근데 이렇게 전쟁이 역사를 바꾸듯이 또 하나가 그 전쟁을 바꾸는 건 바로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전에 히틀러가 이제 1차 대전에 참가했었다고 훈장을 받았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던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아마 독일도 다 끌려가서 이렇게 전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밀리터리 콘텐츠 전문가 이세환 기자가 짚어드리는 전쟁 속 무기의 위력과 변천사 함께 만나보시죠. 악마의 삼형제라고 불렸죠. 참호, 철조망, 기관총. 요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참호라는 것은 기관총이 나왔기 때문에 참호를 팔 수밖에 없었어요. 참호를 깊게 파면 팔수록 기관총에 맞을 확률은 적었죠. 그렇다면 적의 참호를 빼앗기 위해선 대규모 병력을 투입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 병력이 그냥 참호로 밀려오게 가만 놔둘 수는 없었죠. 당시에 사실 지뢰가 있긴 했지만 성능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철조망이었습니다. 철조망을 한 겹만 친 게 아니라요. 기본이 3겹, 보통 10겹까지도 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철조망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적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막 돌격을 하는데 당연히 철조망이 있으면 그 앞에서 주춤하겠죠? 바로 그때가 기관총 사격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정면에다 기관총을 놓게 되면은 의외로 안 맞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선 양쪽 끝에 대각선으로 기관총 2정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기관총이 교차되는 지점이 바로 킬존이 됩니다. 자, 저번에 보여준 거죠. 자, 이어서. 기관총이 처음에 나온 건 1861년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였는데요. 당시 의사였던 게틀링은 자기 고향 루이지애나로 돌아가는 도중에 수많은 병사들이 죽은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게틀링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총을 쏠 수 있는 병사의 수를 줄이면 전쟁에서 죽는 병사의 수가 훨씬 적지 않을까. 한 사람의 병사가 여러 발을 쏠 수 있는 총을 만들면 되겠다 해서 개발했던 게 바로 게틀링 기관총이었습니다. 사실 남북전쟁만 해도 이 게틀링 기관총은 마치 대포처럼 쓰였습니다. 커다란 부기가 달린 대포 마운트에다가 총을 올려서 쓰기 시작했었죠. 게틀링 기관총 같은 경우에는 총열이 6개가 있었고요. 보통 일반 병사의 약 70배의 위력이 있었고요. 1분에 200발 정도를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관총의 위력은 1883년 하이람 맥심에 의해서 아주 더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게틀링이란 의사가 과학자도 된 기계를 잘 만드나 봐요. 하여튼 남북 전쟁 알죠? 미국의 남북 전쟁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이 죽어. 그러면 한 사람이 총알을 많이 쏠 수 있으면 군인이 적게 필요하니까
사람이 적게 죽지 않을까? 황당하죠.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죽죠. 그 많이 죽고 더 많이 군인을 데려오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자기 혼자 생각했나 봐. 왜냐하면 뭔가를 만들 때 주위 사람들한테 이 아이디어가 어떻냐라고 물어봤으면 다른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이 죽어. 누군가 얘기를 해줬을 텐데 막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나 봐요. 그 다음에 맥심. 하이란 맥심은 총알이 나갈 때 반동을 이용해서 다시 재장전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고 자 여기 봐요. 총알이 탕 쏘면 그 때리는 부분이 저절로 뒤로 들어가면서 총알이 다시 들어가 탕 쏘고 이렇게 저절로 탕탕탕 나가는 방식을 맥심이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럼 처음에 개발한 게틀링 기관총은 손으로 돌려 쐈어.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달라요. 이게 더 발달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맥심이 만든 이 기관총을 이용해서 다 프랑스, 영국, 독일이 전쟁에 사용한 거야. 고요. 탄띠를 이용한 급탄 방식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맥심 기관총은 1차 대전 당시 대부분의 국가들의 표준 기관총이 됐었고 1분에 약 450발 정도를 발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막강한 위력이 있었죠. 자, 그때 소총하고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총은 독일제 모호조 소총입니다. 1차 대전 때 쓰였던 총보다 약간 짧은, 사실 2차 대전 때 쓰였던 총인데요. 1차 대전 때 쓰였던 총은 이 총보다 길이가 약 한 30cm 더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작동 방식은 똑같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볼트 액션식 소총이기 때문에 이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기 레바가 보이죠? 이 레바를 뒤로 젖혀야 되죠. 그 다음에 5발들이 탄철 클립을 여기다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장전이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사격을 하기 시작하죠. 사격을 하면 한 발 사격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레바를 이렇게 뒤로 젖힙니다. 그래서 빈 탄피를 꺼내놓고 다음 탄알이 다시 장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전하는 방식이 볼트 액션 장전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볼트 액션 소총을 병사들이 사격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단순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준의 개념이 없이 볼트만 움직이는데도 1초 이상이 걸렸겠죠. 그 다음에 조준할 때, 그 다음에 탄창을 갈아 넣는 시간, 탄 피클립을 갈아 넣는 시간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 1분에 15발에서 20발 이상 쏘기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화기를 가지고 있던 보병들이 돌격을 하면서 적의 참호에서 발사되어지는 기관총을 상대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일반 보병에 비해서 기관총의 위력은 너무나 막강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량 살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다면 병사들은 적의 기관총 공격을 견뎌내면서 적의 참호를 돌파할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결정적인 무기가 등장하죠. 탱크의 존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엔 탱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자, 그때까지 무기고의 문은 굳게 잠그고 있겠습니다. 자, 탱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저 기관총 때문에 나온 거예요. 기관총이 있는데 그 앞에 막 뛰어가니까 계속 죽어.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고 그 안에 타고 가야 되겠다. 이게 나온 게 탱크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스님이 유튜브를 찾아봤어. 그죠? 게틀링 머신건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영어로 게틀링 머신건. 자, 기관총이에요. 아퍼에게 이 기계의 성능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손으로 돌리는 거 봤어요? 네. 힘이 대단하죠. 정말 놀라워요. 처음 접해보면 어떤 공포가 느껴지죠. 게린 먼저 이 총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줬어요. 총을 발사 상태로 놓고 나면 오른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특이하죠? 그러면서 오른손을 사용해 표적의 발사각을 조절합니다. 그런 다음 총구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자동 진동 조절 장치의 폭을 거리에 따라 조금씩 흔들리게 조절을 해 놓습니다. 아니면 총구를 직접 맞출 표적에 곧바로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든 1차 탄창을 받아서 끼워 놓은 다음 발사하면 되죠.
자, 이거 의사가 만들었다 그랬죠? 천재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 생각해서 만들었으니까.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K15 경기관총이라는 총이에요. 봐봐요. 현대의 기관총.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과학자가 돼서 국방연구소 같은 데서 근무할 수도 있죠. K15는 K3에 비해서 신뢰성 K3가 선생님이 군대 있을 때 막 나오기 시작한 기관총인데 그 K15로 이제 더 좋게 만들라는 거야.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기 힘든 장면이 나와요. 여기 이 앞에 총알 나가는 이 관 있잖아. 그게 열을 받으면 총알을 계속 쏘면 이게 마찰이 일어나요. 예,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 선이 왜 있냐면 그 선을 따라서 총알이 퓨웅 하고 돌아요. 그 도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봐봐요. 부분이 굉장히 증가되었습니다. 신뢰성이라는 것은 사격 간의 기능 장애가 발생할 확률을 말을 하고 있고요. 군에서 200발씩 보급되는 탄통을 제가 임의로 연결해서 한 번에 방아쇠를 당겨서 연속으로 사격하는 것도 물론 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불난 거 봤죠? 자, 여기 시뻘겋게 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800발을 쏘지 못해. 200발씩 주니까. 근데 여기 보면 800발을 쐈을 때 이게 그 나가는 총열이라 그러는데 그게 휘어지거나 변형이 생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걸 테스트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